안녕하십니까. IT 기술가 역사 박희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가전기기, 자동화 설비, 통신,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개념과 구조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로봇, 네트워크 장비와 같이 복잡한 첨단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들에 적용되는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개념과 구조, 그리고 응용 사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들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내장한 임베디드 시스템이 사용되어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첨단 기능을 지니고 있죠.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컴퓨터에서 인간의 두뇌에 해당되는 중앙처리 장치 및 레지스터 등을 단일 칩에 직접시킨 것으로서 주기억 장치로부터 명령어를 인출 그리고 해독하고 실행하여 연산이라든지 제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용량 논리 회로인 것입니다. 일반 논리 회로와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차이는, 일반 논리 회로는 입력 조건에 따른 제한된 출력만이 수행이 되고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업의 순서를 변경한다든지 기억을 한다든지 자동 수행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기억 기능과 연산 기능, 제어 기능, 이런 세 가지 기능이 있고요. 명령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직접 회로 소자인 것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특징은요, 고집적 회로로 구성되어 있고 초소형 IC로 제작할 수가 있어서 제품을 소량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제작하면은 일반적인 논리 회로에 비하여 부품비와 제작비, 개발비가 현저하게 절감되고요. 설계할 때나 설계 이후에도 기능의 변경이나 용량의 확장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성이 단순화되고요. 신뢰도 높은 소자를 사용함으로써 고장률이 적고 자기 진단을 통한 유지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범용 마이크로 프로세서,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탑에 탑재되어 있는 범용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고요. 냉장고라든지 특수기기, 에어컨이라든지 청소기라든지 특수 목적에 적용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고요. 그리고 고속 연산에 필요한 디지털 신호 처리기가 있습니다. 범용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개인용 컴퓨터의 CPU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범용 마이크로 프로세서 하나로는 동작하지 않고 외부에 롬과 램이 주변 장치가 필요로 하고요. 그에 따른 회로가 필요로 한 것이죠.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독립된 기기의 제어용으로 사용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내부에는 롬과 램이 있고요. I/O 포트를 내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I/O 포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입출력 포트인데, 입력 포트로 데이터를 모니터링 한다든가 출력 포트로 다른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기능을 별도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I/O 포트가 내장하고 있어서 간단한 외부 회로 연결만으로도 동작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8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8051 계열이 있고요. PIC 계열, PIC 계열,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AVR 계열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디지털 신호 처리기인데요. 고속 연산 및 다양한 신호 처리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이 DSP라고 하는 건데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DSP라고 하는 건데요. 통신이라든지 음악, 음성의 생성과 인식, 영상 처리, 필터 설계, 그 다음에 휴대전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구조인데요.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크게 처리 부분과 제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산술 논리 장치, ALU라고 그러는 산술 논리 장치와 명령 디코더, 레지스터, 그다음 제어 장치 4개의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술 논리 장치는 ALU라고 하는 건데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핵심 장치로 제어 장치의 지시에 따라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 즉 덧셈과 뺄셈, 그리고 AND와 OR, NOT, exclusive OR를 수행하는 장치입니다. 연산에 사용할 데이터는 레지스터로부터 얻고요. 그 다음 명령 디코더인데요. ALU 장치는 일부분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이전 명령을 읽고 해독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ALU 장치의 일부분이죠. 명령 디코더는요. 이전 명령 읽고 해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요. 레지스터의 종류는 다양한데요. 레지스터는 데이터와 명령을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레지스터에는 메모리 레지스터, 이렇게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메모리 데이터 레지스터, 그리고 누상기,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레지스터, 스택 포인터, 상태 레지스터, 범용 레지스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는요, 메모리의 어드레스 선이, 즉 주소선이 연결되어 있고요. 명령이나 데이터를 메모리로부터 읽거나 쓰기 위한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버퍼 레지스터는 메모리에 데이터 버스가 연결되어 있으며 메모리로부터 읽고 쓰기를 위한 명령이나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인 것입니다. LLU에서 연산된 결과를 저장하거나 ALU의 입력 레지스터로 사용하는 레지스터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에 수행할 명령 주소를 저장하는 레지스터이고요.
명령 레지스터는 주기억 장치에서 인출한 명령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스택 포인터. 스택 포인터가 가리킨 곳까지 데이터가 채워진 영역이고 그 이후부터 스택 끝까지 비어있는 영역이죠. 상태 레지스터. 누상기의 0 또는 1, 0 또는 1 상태, 누상기의 수치 부호 상태, 누상기로부터 캐리 등의 상태를 표시하는 레지스터입니다. 그게 상태 레지스터이고요. 마지막으로 범용 레지스터. 필요에 따라 누상기 번지 레지스터, 인덱스 레지스터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다목적 레지스터를 범용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제어 장치인데요.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주기억 장치로부터 꺼내어서 해독한 뒤에 해독된 명령에 따라서 각 장치에 필요한 제어 신호를 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제어 장치는 프로그램 카운터와 명령 디코더와 번지 레지스터, 번지 레코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버서인데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장치들을 서로 연결한 연결선을 모아놓은 신호 회선이 있는데 이를 버서라고 합니다. 이 버서는 내부 버서와 외부 버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내부 버서는 CPU 내에서 전달 기능을 담당하고 내부 버서는 CPU 내에서 전달 기능을 담당하고 외부 버서는 CPU와 외부에 연결된 메모리, 입출력 장치, 주변 장치들을 전달하는 주변 장치들 사이의 전달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외부 버스입니다. 그리고 이 버스들은 데이터 버스와 어드레스 버스와 제어 버스로 구분되는데요. 어드레스 버스는 메모리의 주소를 CPU가 지정하는 메모리의 주소가 이동되는 단방향성 회선이고요. 데이터 버스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양방향 회선입니다.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비트 수를 결정하고요. 제어 버스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양방향성 회선으로서 잘못 말했군요. 제어 버스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제공되는 타이밍 신호인 제어 신호가 이동되는 통로이고요. 정정합니다. 데이터 버스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입출력 장치 및 그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양방향 회선입니다. 데이터 버스는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비트 수를 결정하게 되죠. 그리고 CPU를 8비트나 16비트, 32비트로 구분할 때의 각 비트 수는 데이터 버스의 회전수로 의미를 합니다. 즉, 16비트 CPU의 데이터 버스는 16개의 신호선을 갖는 것이죠. 마이크로 프로세서 동작 원리는 명령을 읽고 난 후 해독하고 해독한 명령 내용에 따라서 연산 장치나 주변 장치들이 명령을 실행하는 동작을 합니다. 이러한 실행 과정은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죠. 프로그램 카운터에 의해서 지정된 주기억 장치의 위치로부터 명령을 읽고요.
읽어드린 명령어를 명령 리스트에 임시 저장을 하고요. 명령 디코더와 해석 장치에서 읽어드린 명령을 해석하고 해석된 명령에 따라서 ALU에서 연산을 하거나 장치에 제어 신호를 보냅니다. 명령 디코더가 읽어드린 명령어를 해석하는 동안에 프로그램 카운터는 일시 증가하여 다음에 실행할 명령을 지시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개념과 구조를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개념은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 기억 장치, 기억 기능과 연산 기능, 제어 장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명령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직접 회로 소자인 것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구조는요, 산수 논리 장치와 명령 디코더와 레지스터와 제어 장치로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베디드 시스템입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의 개념과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인베디드 시스템은 미리 정해진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조합된 제어 시스템입니다. 특정 기능을 가진 전자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하드웨어를 만들고 여기에 특수한 기능을 하는 OS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죠. 범용적 목적의 PC와는 완전 다르게 일반적인 PC 형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은 인베디드 시스템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일반 인베디드 시스템과 일반 PC를 비교해 보겠는데요. PC는 범용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요. PC 단독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요. 여러가지 작업을 하기에 굉장히 용이하죠. 그러니까 호환성이 우수하게 되는 거고요. 범용의 목적으로 사용되니까요. 그 반면에 인베디드 시스템은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특정한 기계에 내장되어서 기능을 수행하고요. 단일 기기에 단일 목적의 작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환성이 떨어지겠죠. 인베디드 시스템은 아주 간단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 사양이 낮은 프로세서로 개발된 인베디드 시스템에 있어서는 OS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간단한 기능을 제어하기 위하여 운영체계를 사용한다면은 운영체계 자체에 들어간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체제를 탑재하기 위한 저장 공간이라든지 운영체제가 사용하는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가 추가되어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죠. 스마트폰과 로봇, 청소기, 네트워크 장비처럼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는 자동차용 전자기기나 가전제품에서도 사용자들의 요구가 굉장히 복잡해짐에 따라서 과거의 단순한 기능의 인베디드 시스템이 OS가 탑재된 인베디드 시스템으로 이제 요구가 많아짐으로써 현재는 OS가 탑재된
인베디드 시스템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눅스가 비용이 타 OS에 대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리눅스로 OS를 탑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PC와 마찬가지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드웨어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중심으로 기억장치와 입출력 장치, 통신장치, 센서로 센서의 여러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인베디드 OS를 기반으로 주변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드라이버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시스템의 사용 목적에 따른 각종 응용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죠. 그 응용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서 인베디드 시스템의 기능이 결정되고, 그죠? 이 인베디드 시스템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드웨어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고요. 기억 장치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주변 장치가 필요로 하겠죠.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인베디드 OS와 디바이스 드라이버, 응용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이 인베디드 시스템이 이루어집니다. 이 인베디드 시스템의 응용 사례를 몇 가지 나열함으로써 설명을 해 보겠는데요.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단순한 영상과 음성의 수신과 재생, 이런 간단한 기능만을 담당하였는데, 요즘의 텔레비전은 인베디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기능으로는 채널 자동 검색이라든지 취침 예약 기능, 화면 밝기 자동 조정 등이 있고요. 스마트 텔레비전에 있어서는 고성능 텔레비전은 인터넷과 연동하여 웹 브라우징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노래방 기능이라든지 원격 교육이라든지 스마트폰 미러링의 범용 컴퓨터 유사한 기능을 내장하고 있죠. 여기서 스마트폰 미러링이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에서 보는 작은 LCD를 와이파이 망을 이용해서, 로컬 망을 이용해서 텔레비전의 큰 LCD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있어서는요, 과거에는 단순한 온도 유지 기능만 있었지만은 요즘의 냉장고는 인베디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물 인터넷과 결합하여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내부에 카메라를 장착하고 냉장고 문을 열지 않고도 내부의 음식물이라든지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전기 절약도 할 수도 있고, 유통기한을 자동 체크할 수도 있고요. 식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터넷 자동 주문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생활에 편리를 주는 기능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는데요. 이 추가될 수 있는 것들이 인베디드 시스템으로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탁기인데요. 기계적인 조작만 가능한 초기의 제품에서 인베디드 시스템을 적용해서 빨래 오염도라든지 세탁물의 양에 따라서 세탁 시간과 강도를 자동적으로 설정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탁기도 인터넷과 연결되어서 섬유의 재질에 따른 세탁 코스를 설정하기도 하고요. 원격지에서 세탁 상황을 모니터링 하기도 하고요. 원격지에서 에이스의 첨단 기능이 적용되어서 원격에서 에이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전자레인지인데요. 마이크로파를 생산하는 기능 뿐만 아니고 조리 시간을 조정하는 타이머,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자동 조절 기능 등을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이용하여 제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어컨입니다. 기존의 제품에 인베디드 시스템을 결합하여 자동 온도 조절, 절정 관리, 공기 정화 기능을 수행하죠. 그리고 스마트폰과 연동을 통해서 원격지에서도 에어컨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진공 청소기의 인베디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각종 센서와 구동 모터 그리고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사람의 조작 없이도 스스로 청소가 가능한 로봇 청소기가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등장했고요. 이 로봇 청소기는 장애물을 회피하기도 하고 추락 방지도 하고 먼지를 감지하기도 하고 자동 충전을 하기도 하죠. 이렇듯 로봇 청소기의 기능이 점점점 향상되고 있어서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 보일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보일러는 단순한 기계식 자동 온도 조절 기능만을 지니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인베디드 시스템이 결합되어 자동 온도 조절과 타이머 예약 운전, 동파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스마트폰으로 보일러를 원격에서 제어하고 원격에서 모니터링하는 새로운 기능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죠. 스마트폰인데요. 이 스마트폰은 누구나 다 하나씩은 갖고 있죠.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이 인터넷, 게임, 멀티미디어 이런 기능들이 이런 기능들을 가진 컴퓨터의 장점이죠. 그다음 휴대폰의 강력한 이동성과 합쳐져 가지고 개인의 생활 방식이 또는 산업 변화를 급격하게 갖고 온 제품이죠. 이 스마트폰은 하드웨어는 일반적으로 인베디드 시스템과 거의 유사하죠. 터치스크린, 카메라, 가속도 센서도 있고요. 이 다양한 입출력 장치들을 결합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개인용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거의 유사한 iOS가 있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원하는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인베디드 시스템으로 구현을 했는데 모바일 CPU가 있고요. LTE, 와이파이, 블루투스, 요즘은 5G죠. 그 다음 터치스크린, 카메라, 각종 센서, 그리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소프트 쪽으로 운영체계,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으로 인베디드 시스템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인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요. 과거의 자동차는 기계적인 요소들로만 구성되어 있지만은 지금의 자동차는 각종 전자장비들과 결합되어 있어 안전하고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죠. 자동차의 인베디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자동차 주변의 환경과 지리정보, 지능적인 판단을 하여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자율주행이 가능한 무인 자동차가
인베디드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미리 정해진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조합이 된 제어 시스템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가전제품, 스마트폰, 사물 인터넷 등의 인베디드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모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메모리의 개념과 메모리의 분류, 메모리의 종류, 그리고 특징, 그 다음에 대표적인 메모리인 롬과 램에 대해서 구조와 동작 원리,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메모리는 기억하고 기록하고 이런 장치로 컴퓨터 통신기기, 방송기기, 교육이나 게임기기의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죠. 특히 컴퓨터에서는 CPU의 캐시 메모리라든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든지 램, 롬 등 장치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는 CPU, 중앙처리 장치와 메모리 유닛, 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메모리는 크게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로 나누어집니다. 주기억 장치는 중앙처리 장치에서 처리할 프로그램이라든지 데이터를 기억하는 장치로서 매우 빠른 속도로 중앙처리 장치와 데이터를 주고받고요. 보조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보다 속도는 느리지만은 대용량 데이터를 영구 보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메모리와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레지스터와 캐시 메모리,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기억 장치로는 이렇게 외부 기억 장치로는 외부 기억 장치의 보조기억 장치로는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드디스크라든지 과거에 사용했었던 플로피디스크, CD롬이라든지 DVD, USB와 SD카드, SSD가 있고요. 내부 기억 장치의 대표적인 것들 중에 주기억 장치로서 롬과 램이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레지스터는 중앙처리 장치에 위치한 고속의 임시기억 장치입니다. 중앙처리 장치가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나 연산 중의 값을 저장하고 특수한 값들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레지스터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수십 나노세컨드 정도죠. 주기억 장치에 대해서 매우 빠릅니다. 나노세컨드 정도면은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가 되는데요. 그 다음 캐시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와 중앙처리 장치 사이에 있는 고속의 메모리입니다. 주기억 장치의 접근 시간하고 중앙처리 장치의 처리 속도 차이가 클 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스템 전체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캐시 메모리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주기억 장치는 내부 기억 장치라고도 말하지만은 외부의 입력 장치를 통해서 들어온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반도체 메모리 소자를 사용하여 주기억 장치는 크게 이제 롬과 램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롬과 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조 기억 장치에는 주기억 장치를 보조해주는 외부 기억 장치입니다. 주기억 장치보다 큰 용량에 비해서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판독하는 속도가 느리죠. 과거에 플로피 디스크가 있고요. 하드 디스크가 있고요. 자기 테이프, CD롬, DVD라든지 USB 등의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요. CD롬은 많은 양의 자료가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는 컴팩트 디스크인데,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보급할 때에 널리 사용되는 저장 장치입니다. 그리고 DVD롬은요, CD에서 좀 더 발전한 형태인데, 겉으로 보면은 지름이 한 12cm나 8cm의 원으로 생겼는데, CD와 거의 흡사하고, 저장한 포맷이 다르죠. 큰 기억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CD롬이랑 유사하지만은, 포맷이 다르고, 큰 용량을 기억할 수 있고요. 그러면 마그네틱 테이프입니다. 마그네틱 테이프는 플라스틱 테이프의 끝에 이제 산화질의 자성 재료를 바른 테이프로 이제 오디오나 비디오를 기록하는 데 쓰이는데 요즘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보조 기억 장치로서 그 종류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 자기 디스크죠. 자기 디스크는 자구의 자화 방향을 평행하게 또는 이제 반평하게 제어하여 기록하는 것으로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기장 변화를 감지하여 기록된 정보를 재생하고 컴퓨터용 보조 기억 장치의 매체이죠. 자화 디스크요. 자기 방막 기억 장치인데요. 유리 기판에 합금의 얇은 막을 사용하는 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자기 코어 메모리인데요. 자기장의 정보를 저장하며 전원을 꺼도 내용이 사라지지 않는 이러한 메모리를 이제 코어 메모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기 코어 메모리였고요. 컴퓨터 CPU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때 사용하는 프로그램하고 데이터는 메모리를 거쳐 CPU에 전달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메모리는 임시 저장 창고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메모리가 많으면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할 수도 있지만은 효율이죠. 비용의 문제, 일정량 이상의 장착할 수 없다는 문제. 이러한 저장 공간은 비용에 따라 속도가 넓은 범위에 존재하게 되고 메모리의 계층적 구조를 이루게 되는 거죠. 하드디스크는 CPU의 최상량 레지스터보다 용량이 크고요. 속도는 느리고요. 대신 저렴하죠. 이렇게 해서 계층적 구조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반도체 메모리의 종류와 특징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메모리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목적과 환경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메모리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되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롬과 램과 플래시 메모리 대표적인 세 종류가 있죠. 이 세 종류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반도체 메모리는 크게 비휘발성 메모리 롬과 휘발성 메모리 램이 있는데요. 롬은
마스크롬과 P롬과 EP롬, 그리고 우리가 시리얼 번호를 저장하는 E2PROM이 있고요. M램에서 랜드 플래시와 노아 플래시가 있습니다. M램과 플래시 사이에서, 플래시에서 랜드 플래시와 노아 플래시가 있는 거죠. 랜드 플래시는 데이터 저장용이고요. 노아 플래시는 코드 저장용입니다. 이렇게 플래시에서는 크게 두 종류의 랜드 플래시와 노아 플래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발성 메모리 램에 있어서는 D램과 많이 사용하는 SD램, SRAM과 캐시 메모리 등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마그네틱 램, 즉 M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을 이용해 만든 비휘발성 고체 메모리로서 처리 속도가 빠르고 소비 전력이 낮은 게 특징입니다. P램은요, 비휘발성 메모리이고 고속 집착화가 용이하고 열을 가함에 따라서 비정지 상태와 결정지 상태로 바뀌는 독특한 특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P램에는 주로 이제 MP3라든지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같은 정보기기 제품에 사용하는 플래시 메모리로 더 작고 빠르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FRAM인데요. FRAM이라고 부릅니다. 각 유전체를 이용한 비휘발성 메모리로 플래시보다 10배 이상 빠르고 낮은 전력과 반복 사용 가능 횟수가 증가하고요.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가이기 때문에 스마트 카드 등에서는 이용이 가능하고 널리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주로 게임기라든지 모바일 기기, 휴대용 제품에 사용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메모리 직접도가 낮은 가격에는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롬인데요. 롬은 읽기 전용 메모리라서 비휘발성 메모리라고도 하며 전원 공급이 차단되더라도 기록한 데이터는 소실되지 않죠. 없어지지 않고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어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저장용에 사용이 됩니다. 롬은 제조 공정에 있어서 마스크를 사용하여 이제 데이터를 기록하고, P롬은 일회하나의 데이터를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P롬은 필요시 내용을 지우고 다시 쓸 수도 있으며 미완성 프로그램 저장에 사용되고, EP롬 기록을 삭제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자율선으로 삭제할 것인지 정기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램인데요. 램은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메모리로서 휘발성 메모리라고 하며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 기록한 데이터가 소실되는 메모리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 램에는 SRAM과 D램으로도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SRAM은 전원을 공급하면서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는 플립 회로를 사용한 셀 구조로 되어 있어 이제 제어가 쉽고요. 읽기 쓰기가 고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셀면이 작아서 대용량화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동적인 램인데요. D램이죠. 커패시터의 전하를 축적함으로써 데이터를 유지하는 커패시터형 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정기적으로 리프레시 신호를 주지 않으면은 데이터가 소실되며 셀 면적이 작아서 이제 대용량의 적값은 하나 저어가 복잡합니다. 그 다음 플래시 메모리인데요. 1바이트마다 기록이 아닌 블록 단위로
삭제 기능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롬으로 분류되지만 롬과 램은 중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래시 롬에는요, 노화형은 셀 면적이 크기 때문에 대용량화가 어렵지만은 데이터 유지 신뢰성이 높으므로 에러 정정이라든지 이런 처리가 불필요하고요. 또한 비트 단위로 기록할 수 있어서 삭제 속도가 느려서 고속 동작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렌더형은요, 셀 면적이 작으므로 대용량화에 적합하고 휴대용 음악이나 플레이어 등 전화기 등에서 데이터 저장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메모리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메모리의 분류는 내부 기억 장치와 외부 기억 장치 분류를 좀 할 수 있고요. 내부 기억 장치에는 주기억 장치와 캐시 기억 장치가 있고, 외부 기억 장치는 보조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종류에 따른 특징으로는요, 레지스터는 중앙 처리 장치에 위치한 고소의 임의기억 장치고요. 임시기억 장치고요. 캐시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에 있는 고속의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주기억 장치는 롬과 램으로 구분할 수가 있었고요. 보조 기억 장치는 몇 종류가 있었으며 그 보조 기억 장치 각각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반도체 메모리에 대한 특징을 보면은 롬은 읽기 전용 메모리고요. 램은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이제 메모리로 휘발성 메모리라고 합니다. 플래시는요, 롬과 램의 중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으로서 메모리에 대한 정리와 프로세서 그리고 인베디드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본 논리 게이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불대수의 기본 연산압, 연산으로는 AND와 논리, 노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기본적인 불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전자회로 소자들을 집적시켜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논리 게이트라고 합니다. 이 기본 게이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AND 게이트, OR 게이트, NOT 게이트가 있죠. 예를 들어 AND 게이트는 이제 2개 이상의 입력 논리 변수들을 논리적으로 곱하는 AND 연산을 수행하여 한 개의 출력 결단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논리에 대한 연산이라든지 기본적인 논리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AND 게이트와 OR 게이트, NOT 게이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